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서 내년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0.5%로 내려갑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지만 그렇지 않아도 실질 카드 수수료가 0인 상황에서 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금요 경제 토론에서 이번 주 뜨거웠던 경제 이슈들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금요 경제 토론 두 분 모셨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신용카드 수수료 토론하기에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아무래도 좀 평가를 해보고 혹시 대선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일까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전격적으로 좀 결정된 느낌이 있어요. 그동안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였고 특별 사면 대상도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이루어졌을까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검토 단계에서도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전격적인 결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통상 예상키로는 내년 대선 이후에 당선자와 협의를 해서 사면을 하지 않겠냐라는 게 일반적 예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선거를 불과 한 75일 앞두고 사면을 함으로써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변수들이 생기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 5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 사면은 없다라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공약을 지키지 않은 셈이 됐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령이고 지금 몸이 안 좋다고는 하나 어쨌든 헌법을 파괴하고 부패를 저질러서 탄핵되고 구속된 전직 대통령한테 이렇게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지금 공감대나 합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평상시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해왔던 얘기와는 너무도 다른 결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난 2016년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촛불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그 국민들이 사실은 이 정권 탕생의 1등 공신인데 이제 그런 국민들이 배신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박원석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얘기했는데 문 대통령도 지금 국민적 공감대가 어떤 특별 사면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게 헌법상의 고도의 정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에 따라서 사면을 한다. 저는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고도의 정치 행위고 이명박 대통령 포함해서 두 대통령이 결국 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두 분 다. 임기 끝나기 전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상태로 임기 마치시고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서 두 분을 사면한다면 그건 얼마나 그 전임자가 모양이 우습겠어요. 그런 고려도 있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 문화의 정상성의 회복이랄까요? 이제 앞으로 재임 중에 불법 행위로 사법 판단은 받더라도 그것을 무슨 중남미나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들처럼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악순환은 이제 좀 끊어야 되겠다는 나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재임 중에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조금 막았으면 좋겠다. 전임자를 구속하는 게 아프리카나 남미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고령과 건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나이로 보나 건강도 이명박 대통령도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만 사면한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고요. 빨리 좀 정상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특별 사면하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보수 진영을 갈라치게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시점에서 사면을 해야 될 정치적 필요를 별로 못 느끼겠죠. 선거의 변수도 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사실은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그런 청원도 없었습니다. 이준석 그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만요. 특별한 사면 요청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야당도 절실하지 않은 문제를 굳이 사면을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이번 사면이 굉장히 정치적이다. 네. 물론 이제 김 의원님께서 이게 이제 고도의 정치 행위일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사면권은 어쨌든 헌법에 의해서 통치권으로 법치주의의 예외를 승인하는 그런 권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국민적인 어떤 정치적 공감대를 살 수 있어야 그 정당성이 저는 유지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게 돼 있는데 네. 부패나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법치의 예외로 둬야 된다는 거는 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정상성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탄핵을 당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중대 범죄로 징역 20년을 맞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범칙금도 벌금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벌금 150억 원까지 지금 사면을 통해서 없애줬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50원짜리 로또를 맞은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두고두고 이런 원칙 없는 사면, 명분도 없는 사면에 대한 평가를 이 정부가 받게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선거 공학적으로 과연 유리하기만 하겠느냐?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여권에 꼭 유리하기만 하겠느냐? 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고 이거는 원칙도 명분도 없는 사면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당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TK 지역의 표심을 의식해서 이런 사면을 정치적으로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통해서 얻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얻는 건 불확실한 반면에 잃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 면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꼭 그 여권에 유리한 그런 사면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에만 반드시 유리하게 볼 수는 없겠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시죠. 저는 지금 이번 사면이 어떤 표 계산에만 의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결자 해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 임기 중에 어쨌거나 구속된 전임자들 아닙니까? 그를 자기 임기 중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마무리 짓는 게 여러모로 좀 바람직했다고 보고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은 뭡니까?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 이분도 뭐 로또 맞은 거 아니에요? 지금 벌금 그거 다 면제받았고요. 뭐 진심으로 사과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아직도 무죄라고 우기고 계시고. 근데 사면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고 뭐 혹자는 이게 무슨 뭐 맞바꾸기 아니냐라는 의심조차 하고 있는데 전 그렇다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정상성의 회복,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마당에 좀 부담은 더는 것은 나가는 대통령이 잘 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 대통합, 국민 화합을 해서 잘 결정한 거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반응은 어떻게? 뭐 윤석열 후보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전 입장에서 많이 달라졌어요. 종전 입장은 이제 사면은 시기상조고 불가하다. 특히 연초에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을 거론했다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욕을 겪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정치적 그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의 문제나 혹은 우리 헌법상의 어떤 이 법치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 정치 세력으로서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이 정권에서 벌어진 일을 이 정권이 결자 해지한다는 그런 차원의 결단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왜 지금이냔 말이죠. 대선 앞두고서. 전 대선 끝나고도 할 수 있었던 문제고 그리고 새로 그 당선된 당선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저는 그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이 안에 포함돼 있고 그 정치적 고려가 반드시 문 대통령이나 여당이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도 전 복권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전혀 지금 자신의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그동안에 뭐 본인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뭐 어떤 의미에서 이분의 정치적 신원을 회복해 주는지 몰라도 저는 마치 뭐 끼어 팔기 하듯이 이렇게 사면하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어떤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감사하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글쎄요, 뭐 감사한 건 당연하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뭐 명시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특별 사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주요 토론 이슈 카드 수수료 인하입니다. 영세 가맹점들 워낙 어려우니까 코로나로 수수료를 정부와 여당 어제 보니까 금융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만나서 합의를 했던데 김종석 의원님 어떻게 얼마나 우선 낮추게 결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연매출 그 규모에 따라서 인하율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3억 이하는 0.8%에서 0.5%로 낮추고 뭐 3억에서 30억 또 뭐 5억에서 10억 이렇게 쭉 나눴는데요. 대충 그 280만 자영업자가 해당이 되는데 3억 원 이하의 영세 자영사업자가 220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3억 원 이하의 그 영세 가맹사업자들이 1년에 한 70만 원 정도 수수료가 절약된다고 하는데 7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이미 그 자영사업자들, 영세사업자들 카드 수수료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연매출 5억에 못 미치는 가맹점은 그 수수료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아요. 이미. 수수료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그 수수료를 0.8에서 0.5로 낮춰줘 봤자 결국은 세액 공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작 그 사업자들은 혜택 보는 금액이 거의 없어요. 사업자들은 수수료를 낮춰줬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거의 왜냐하면 수수료를 덜 받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세액 공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혜택은 없고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동안 정부가 세액 공제로 혜택 주던 거를 정부 세금으로 혜택 주던 걸 없애고 카드사가 4,700억 떠안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사업자들은 지금 카드 사업자들은 지금 굉장히 이게 선거를 앞둔 정략적인 파퓰리즘이다. 저 항상 선거 때가 되면요 총선이든 대선이든 제일 만만한 게 통신료, 전화요금, 전기료, 카드 수수료 이거 계속 뭐 벌써 이거 뭐 3년마다 벌써 뭐 4번째 내리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카드 수수료가 공공요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 상당히 좀 반복돼서는 안 되는 관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맹점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경우에 연 한 6, 70만 원 정도 혜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세액공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을 카드 회사가 이제 부담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가맹점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는 셈인데 카드사들이 그러면 굉장히 반대를 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정부가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갑작스럽게 이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든 건 아니고 지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적정비용 재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적정비용 그 재산정을 해봤더니 수수료 인하에 여력이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수수료 인하를 한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카드사들이 그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이게 불황속 호황이라고 불황령 호황이라고 작년 1년간의 영업이익을 훨씬 더 넘어섰습니다. 그런 이제 실적을 보이다 보니까 비대면 뭐 매출 이런 게 그렇죠. 이제 전자상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온라인 결제가 많이 늘어나니까 카드사들이 매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그게 아마 이제 명분이 돼서 이게 수수료 인하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김종석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실질적 혜택이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가맹점들에게 얼마나 들어갈 건가 이 측면에서는 총액은 4,700억이지만 나눠 보면 그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자영업자들이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그런 대책은 못 된다고 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용 판매 부문에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이게 마이너스 수수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또 한번 팔 비틀어 가지고 수수료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카드사들은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소비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여서 이번 조치가 꼭 이게 플러스 알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이너스 효과들도 좀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회사 영업 전체로 보면 오히려 코로나로 이익이 많이 늘었는데
이 카드 수수료 관련된 신용 판매 부분에서는 또 손실이 좀 나는 상황. 적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미. 적자 상황. 그렇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를 또 낮추는 것은 그 부분의 적자는 키우는. 그러니까 이 가격의 일종인데 카드 수수료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카드사들은 이익이 늘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1억 5천억 정도가 한 1조 5천억 정도의 이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력이 있다 이건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자꾸 이익을 내니까 너 이익 냈구나. 수수료 낮추자.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 카드사 입장에서 어떤 요인이 생기냐면요. 비용 절감 요인이 없어요. 이익을 많이 낼 이유가 없고 이익을 분식을 해서라도 부풀 일, 그러니까 축소 신고할 요인이 생기고 지금 카드 업계가 사실은 경쟁이 치열해요. 이 시장 점유율을 놓고 KB카드나 무슨 이런 신한카드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 좀 벌었다고 수수료 낮추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공공요금처럼 돼서 정부가 규제받는 회사의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이제 그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공인프라로 카드 사업을 볼 거냐, 이게 민간의 금융사업의 경쟁 체제로 볼 거냐 해서 저는 후자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지금 자꾸 이익 났다고 수수료를 낮추면은 지금 우리 진행자 말씀대로 그 카드사가 그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뭐 할부 서비스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 줄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좀 그 정책적으로 카드사의 그 수수료를 낮춰서 실질적인 혜택도 아니 이제 5억 미만의 영세 사업자가 1년에 60만 원 혜택 보는 건데 그나마 그것도 세액공제로 받던 거를 이제 그 줄여준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카드사 간의 시장 점유율 경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줘라. 지금은 카드사끼리 경쟁 요인이 별로 없어요. 박원순 의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뭐 3년에 한 번씩 이제 해서 깎으면 수수료를 낮추면 다른 부분으로 좀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카드사의 요인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오는 또 다른 혜택 같은 게 줄게 되나요, 그럼? 그렇죠.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던 카드의 종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흐름에 카드사들이 나름 대응을 해왔던 게 소비자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주던 카드 종류를 많이 줄였거든요. 한 200가지 정도가 카드가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혜택들이 더 줄어들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 이제 뭐 이 신용카드가 주는 어떤 후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이제 마이너스 효과도 크다.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고요. 정부도 이제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그런지 3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적정 비용 그 재산정 주기를 재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TF를 구성을 해서. 이제 3년이라는 게 사실은 그 카드사들의 영업 사이클로 봤을 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하고 경쟁이 기존에는 이제 이 여신 전문 금융업체들 간의 경쟁이다가 이제 새로운 영역과의 경쟁이 그 발생하면서 카드사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위기 의식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한편으로는 수수료를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 당근책으로는 그걸 좀 재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수수료가 높습니다. 카드사에 비해서. 왜냐하면 그건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법에 전자상거래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규제를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규제를 달리하는 것도 지금 이제 빅테크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정부가 입장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카드사들로서도 당장의 불만은 불만이지만 좀 구조적으로 문제 개선을 위한 그런 어떤 정부 차원의 대책을 이끌었다는 면에서 뭐 나름 그 당장의 손실은 있지만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반 카드사보다 훨씬 수수료가 높은 이 빅테크 기업 놔두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면서 이제 카드사 노조들도 지금 상당한 지금 반발 시위를 하거나 뭐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결국 보니까 규제가 규제를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규제가 이제 자꾸 중복 규제가 되면은 이게 사실상 이제 공공요금처럼 돼가지고 공공요금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다 소비자도 그렇고 경쟁이 약화돼가지고 독과점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지금 제도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카드를 안 받을 자유가 없어요. 이 사업자들이. 예,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받는 카드는 예. 우리 가게에서는 취급 안 하겠다. 삼성카드가 수수료가 많다. 우리는 삼성카드는 안 받겠다. 다른 뭐 신한카드나 뭐 하나카드를 달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선택의 자유를 준다면 카드사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함부로 못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는 다른 형태로 가맹사업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예. 저는 이게 바람직한 시장의 진화지 그냥 모든 걸 획일적으로 하향 조정해가지고 적자가 나면 또 인심 쓰듯이 올려주고 이익 나면 너 이익 냈구나 또 낮추고 그때마다 생색내는 건 정치권이에요. 이번에도 낮추면서 생색내고 조금 이따 적자 나고서 아우성 치면 또 올려줘서 생색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악순환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도 그렇고 또 정부가 생색을 낼 때 자주 손을 대는 게 통신비, 통신비죠. 또 네. 전기요금 이런 부분을 너무 이 행정부와 정부와 여다 정치권이 너무 자주 이렇게 강압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많다는 그런 거네요. 뭐 그래서 사실은 관치 경제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그런 어떤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던 예.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정부 투자기관이나 정부 출자기관이어서 정부의 정책 결정 영향력 하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었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거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민간 기업적 성격이 강화됐는데 예. 여전히 이제 과거에 그런 이제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던 그런 기업 시절의 정책 관성이 좀 남아 있는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나 또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요금의 지나친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정성도 크기 때문에 규제를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카드 수수료는 공공요금이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연말만 되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수료를 반복적으로 인하해 왔던 것에 대해서 지금 신용카드 사업자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큰 틀에서 지금 기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고 신용카드 이와 같은 결제 형태가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제 온라인 결제 기능으로 지금 신용카드사들도 그에 대비해서 예. 자사 홈페이지에서 다른 카드사들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이게 오픈 페이스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차 변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변해가는 어떤 이 기술 환경에 따른 그런 대비책이나 그런 검토들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신용카드 수수료도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 덜어주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우리가 준비한 그 다른 또 하나 이슈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인데 그걸 보니까 역시 그 자영업자들의 빚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안정보고서라니까 이런 빚이 늘어나면 가계 신용 이런 문제 때문에 금융 안정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같아요. 김정수 의원님 얼마나 지금 빚이 늘어난 상태입니까, 올해? 그렇죠. 이게 지금 한은이 이제 국회에 보고한 금융안정보고서인데 금융안정보고서요. 근데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융불안정보고서입니다. 금융 정도 불안하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를 합친 것이 GDP의 한 260%, 아니 이제 220%. GDP의 2.2배, 우리가 지금 또 국가 부채가 지금 GDP 50%라고 그래서 국가까지 합치면 지금 GDP의 270%까지 이 부채가 이제 급증한 것이고요. 특히 그 한은에서 이제 우려한 거는 지금 코로나19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예측인데 이번에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사실이구나 확인된 데 저는 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가 뇌관이라고 늘 해왔는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은 자영업자들의 그 부실화 가능성,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또 하나의 약한 고리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하고 일반 대출 받은 사람들하고 그 대출 부채의 내용을 보니까 대출액도 더 많고 그중에 신용대출 비중도 크고 그다음에 부동산 담보 비율도 자영업자들이 더 높고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이 일반 차주보다 그리고 일시 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해 볼 때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상당히 우리 경제에 특히 금융 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능성은 낮지만 이게 가시화되면 마이너스 성장조차 가능하다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서 정부 유도로 빚을 지금 갚는 걸 유예시켜줬잖아요. 네. 근데 이게 3월 말로 지금 만기가 오니까 그렇게 되면 더 연장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상황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추이로 봤을 때 연장이 불가피할 겁니다. 연장이 자영업자들이 부채 상환 능력이 없고요. 지금 그때까지 이게 뭐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장이 될 텐데 저는 단순 연장보다 적극적인 채무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제 부채를 갚기 어려운 그런 다중 채무자들이 개중에 상당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 조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어쨌든 그 부채를 털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단지 이게 기한 연장, 만기 연장만 해준다 그래서 이 상황이 개선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저마다 느끼고 있을 텐데 그런 적극적인 채무 조정과 같은 정책 대안은 아직 내놓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라 해저드니 이런 논란이 있겠지만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이러다가 자영업이 줄도서하는 사태라도 나게 되면 우리 경제 한 축이 무너지는 건데 그때 가서 뒷감당이 좀 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자영업 부채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부동산 이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빛으로 경제를 운영해오고 빛으로 경제를 돌렸던 지난 한 몇 년간의 누적된 후과가 지금 이 한은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저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대출 구조 조정에 나서서 DSR 기준도 높이고 대출을 옥죄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그것만으로는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좀 불가항력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이런 채무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채무 조정을 함으로써 출구를 좀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돈 빌려서 버텨온 자영업자들 3월이 되면 만기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또 내년 3월 9일이 대선이고요. 이게 매년 3월, 9월, 3월, 9월 지금 세 번째 이제 만기 연장인데 이 일이 반복이 되면요, 금융기관들은 대선 충당금을 계속 쌓아야 됩니다. 대선 충당금을 쌓는다는 얘기는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금리 인상기에 대출 여력마저 줄어들면 이게 이제 금융 경색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참 정부로서는 참 딜레마죠. 앞뒤로 꼭 막힌 거죠. 지금 자영사업자들 이 만기 연장해주고 금리도 1%로 깎아주고 하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동시에 그렇게 되면 다른 대출 여력이 주니까 그래서 이제 한은의 그 보고서에 보면 경고가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 금융 위기가 터지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까지 갈 수 있다. 마이너스 3%까지. 예, 그건 뭐 상당히 좀 아주 과장된 최악의 숫자라고 상황을 상정한 그 시나리오 자체를 보면 이제 국내적 리스크에 더해서 해외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뭐 마이너스 3까지 간다. 근데 사실 해외발 리스크를 간과할 수가 없는 게요. 국제금리가 올라갈 때 이 재정 구조가 취약한 중진국들부터 그 소위 디폴트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충격으로 오면 한국 경제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 뭐죠? 무슨 금융 불안정 금융 안정 지수인가요? 네, 금융 이게 안정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르게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이거 한국 경제가 지금 대외 충격이 없어도 그 보고서에 보면 10%의 확률로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2.2%의 가능성도 있다 내년에. 이런 경고를 날린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을 거예요. 글쎄요. 낮으나 이렇게 선제적으로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내관이 또 생겼어요. 가계부채에 더해서 자영사업자의 이 부채를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구조조정 우리 노하우가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에. IMF 때 한번 해봤거든요. 부실 채권을 인수도 하고 M&A도 하고 그래서 은행 대출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경색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이 확률은 낮지만 금융 위기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뭐 10%니까 조금 확률은 낮긴 해요. 이거 큰 겁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뭐 그런 일이 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내년에 이제 곧 금리를 올리잖아요. 한국은행이 또 올리잖아요. 기준금리를. 그러면 바로 이자 부담이 많아지고 바로 영향이 올 텐데 금융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이자 부담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이자 부담 압박에 더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일종의 이제 이중의 압박이 부동산에 떨어지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빚에 쪼들리는
그런 가게들이 생겨날 거고 그거는 곧바로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 이제 국내 경기에 여러 가지 불안정성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연쇄적인 효과를 낳을 텐데 어쨌든 지금 뭐 정권 교체기에 어떤 과감한 정책을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대선 후보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고 당장에 이게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더라도 대외 어떤 그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은 그거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충분히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금융경제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